네, 반갑습니다. 김은철 회계사입니다. 2021년도 개정세법 특강 때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한 기출문제 10문제를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 사실은 오전에 강의를 한번 쫙 다 찍었었는데 인코딩하는 과정에서 앞부분이 좀 잘못돼가지고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앞부분만 다시 지금 재촬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정신없네요, 지금. 자, 그러면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되겠습니다. 3번에 국세 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맞죠? 가산세는 그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맞는 건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감면돼서 포함한다. 아니 이게 틀렸죠.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번에 뒷부분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2번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종부세를 신고 안 했다는 거죠.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관세를 부과한다. 우리 국기법에서 종부세는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관세를 부과하지 않죠. 부과한다 했기 때문에 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3번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를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증여세는 증여일, 리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이 신고했던 금액과 차이가 나는 거였죠. 차이가 나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이때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한 금액이 과소신고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소신고 납부된 거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이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그 중에 납부지원 가산세, 그 납부지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납부지원 가산세가 면제가 된 거는 전체 납부지원 가산세가 면제가 된 게 아니죠. 이거는 개정세법 특강 때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잠깐 그림을 그래서 다시 설명 잠깐 드리면 이때가 이제 법정 신고 납부 기한, 이때가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이때 법정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법정 납부 기한. 이때 이제 내가 신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이 더 큰 금액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신고한 게 과소신고 납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부과가 될 텐데, 그러면 그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이 더 이제 증액이 된 거니까 더 증액된 금액만큼의 상속세를 더 부과 과세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산세까지 더해가지고 납부 고지서 보낼 거고, 그죠? 그 납세 고지서에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될 거고, 그 지나가지고 뭐 나중에 이렇게 납부를 했대요. 자, 아무튼 납부는 이제 뭐 나중에 했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납부를 할 때 가정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납부지원 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납부일까지 이 법정 납부기한에 이제 미납한세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납한세, 이 납부지원 가산세는 이 미납세, 요게 미납세 곱하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곱하기 10만 분의 25 이렇게 납부지원가산세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납부고지세 납부기한까지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요때 또 그 미납세액의 3%를 곱한 것만큼 또 납부지원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납부지원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때 요 중간에 있는 요거 납세 고지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까지 요 기간은 이 기간 제한할 때 얘는 이제 제외를 하는 거고, 그죠? 요 기간, 요 때 기간 계산할 때 요 기간은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부지원가산세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개정된 요 규정, 상속세고 증여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한 이후에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및 경정을 할 때에 그때 납부지원과세는요 법정 신고납부 기한, 법정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납부 고지서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원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렇죠? 요거에 해당되는 납부지원과세는 이때부터 고지,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 요 기간에 대한 납부지원과세를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 아무튼 뭐 이 기간도 틀렸고요. 납부지원과세를 부과한다도 틀렸죠.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납부지원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우리가 그 납부지원과세는 미납한 것도 납부지원과세를 내는 거지만 초과 환급받은 것도 납부지원과세를 내는 거죠. 사업자가 아닌 자는 환급받을 수가 없죠. 근데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그 초과 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납부지원과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초과 환급 관련된 미납이나 초과 환급이나 같은 거니까 낼 걸 적게 냈거나 환급받지 않아야 되는데 환급을 받았거나 그 초과 환급에 대한 납부지원과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5번에 법령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서 신고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과세 처분을 과세관청에서 한 거죠. 실컷 자기네들이 회신해 놓고서 그 회신한 내용대로 내가 신고납부를 했더니 과세관청에서 다른 과세 처분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억울하죠. 내 입장에서는. 그죠? 이거는 어떤 가산세든지 간에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는 거니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번이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죠? 3번의 내용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20년도의 13번 문제입니다. 2020년도 13번 문제. 자,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 일반적인 법인이죠. 일반적인 법인이 원천 쟁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으로 본다. 이거 지금 일반적인 법인의 이자 수익 관련된 얘기죠. 일반적인 법인의 이자 수익은 국내에서 원천 인수가 되는 일반적인 이자 수익은 원천 인수가 되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은 특례 적용이 배제가 되죠. 특례 적용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 경과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의 수익으로 계산했다 할지라도 세법에서는 걔를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특례 적용이 배제가 되는 거니까. 본다? 1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바로 답이 되고요. 2번부터 또 내용 볼게요. 또 개정된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일반적인 법인이죠.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 경과분 지급이자를 당해 사면도에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면도의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네요. 그죠? 여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이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어떻게 얘기했으면 이자 비용에 대한 손익귀속 시기에 대한 얘기였었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세법상 언제 이자 비용을 송금을 할 거냐. 원칙, 거의 현금주의.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 거의 현금주의죠.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 이자 비용을 송금을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특례. 자, 작년까지는 모든 이자 비용이 특례가 적용이 됐죠. 특례.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 기간 경과했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 비용을 후급 조건이었죠. 후급 조건 이자 비용을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이자, 그래서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 거죠. 주의로 회계 처리하면 세법에서도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죠? 이게 이제 특례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특례는 그동안 작년까지는 모든 이자 비용은 특례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든 이자 비용은 작년까지 특례가 다 적용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문구 개정이 돼가지고 그 이자 비용인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자 비용이죠.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까지가 1년을 초과하고요. 지금 여기 요 내용.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고,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면, 그죠?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은 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런 이자 비용은 얘네들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아무리 기간 경과물에 대한 이자 비용, 후급 조건이면서 발생주를 회계 처리했다 할지라도 기간 경과물에 대한 이자 비용을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했다 할지라도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대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 이자 비용을 송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 경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했다 할지라도 특례 적용이 배제가 되는 거니까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죠? 3번, 4번, 5번은 뭐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유역 대가의 기록 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를 할 수 있다. 현금주의에 의해서 수익비용 인식할 수 있다. 입금송금을 인식할 수 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면서 장기할부의 경우에는 결산한 회계처리 관계없이 장부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따지지 않고요.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즉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적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 맞아. 5번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값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별도의 말이 없으면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급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 임대료 상당액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값 비용으로 후급 조건인데 발생조를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그럼 세법에서는 걔를 입금과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원래 있었던 얘기죠.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2020년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두 개 정도 풀어봤고요. 2019년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이 문제. 자,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거. 신고조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거. 우리 대손사유는 신고조정상의 대손사유와 결산조정상의 대손사유가 있죠. 그래서 1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있네요. 신고조정상. 그러니까 답은 뭐 바로 1번이네요. 이번에 답은 1번. 자,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대손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인정을 한 거죠. 인정한 결산조정상. 대손사유.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결산조정상. 그죠? 부도발생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배출금 결산조정상의 대손사유. 그리고 5번이 이번에 개정된,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법 소정의 사유에 해당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장부에 그 채권 떨고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에서도 걔를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조정상 대손사유에 하나 더 추가된 내용이 여기 문제 나왔던 거네요. 아무튼 신고조정상 대손사유는 1번이죠. 또 2019년도 문제 36번 문제. 계산 문제인데요. 맞춤 양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1년도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다.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차가감 먼저 이제 납부세액 구하고 그 다음에 공제세액을 빼야 되겠죠. 계산 문제를 먼저 첫 번째 납부세액 계산. 납부세액 계산. 자, 먼저 공급 대가. 공급 대가는 지금 6천만 원이네요. 보니까 그중에 뭐 신용카드 매출 발행한 거랑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거랑 금전 등록기 계산서 발행한 거랑 전부 다 합해가지고 6천만 원. 납부세액은 일단 6천만 원 공급 대가다가 곱하기 10% 곱하기 그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보니까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로 되어 있네요. 20%. 그렇죠? 그러면 납부세액은 일단 요거 가지고 하면은 이게 120만 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매입한 거고 납부세액에
양복 제조에 사용하던 재봉틀을 6월 10일 날 100만 원에 여기도 판 게 있네요. 100만 원에 매각했어요. 그 100만 원이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니까 100만 원도 공급 대가네요. 그죠? 여기다가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그죠? 그러면은 이게 금액이 2만 원. 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새 재봉틀을 7월 10일 날 220만 원에 구입을 했고 세금계산 수취했고 이건 이제 매입이죠. 매입했고 4번에 2021년도에 예정 부과 기간에 납부세액은 없으며 모든 매입 거래에 대해서 매입처별세금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 명세서를 다 제출했다. 이거 지금 매입세금 결성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하기 위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전자시국 등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다 됐네요. 그러면 자, 납부세액은 지금 120만 원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2만 원 된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공제세액. 자, 공제세액의 먼저 첫 번째, 공제세액의 첫 번째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 그래서 매입세금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 요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는데 7월 1일부터 이제 개정이 된 거예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작년에 있었던 내용대로 하셔야 되고요. 작년 내용 그대로 가고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죠. 작년 내용은 어떻게 했냐면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니까 매입한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표 수취한 거나 그죠? 걔네들이 매입세 불공제 대상이 아닌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수치세액 공제를 해줬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그 매입액, 부가가세를 포함한 매입액, 공급 대가죠. 매입한 그 공급 대가의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한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분하고 하반기분하고 그 매입한 거에 대한 내용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분에 대한 매입은 매입세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하반기에 매입한 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액 공급 대가, 공급 대가의 0.5%. 근데 이거 원자재 매입한 거 말고도 매입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아까 새 재봉틀을 7월 10일 하반기에 부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220만 원에 더 추가를 매입한 거니까 요거는 세금계산서 취했네요. 그러니까 요거랑 합한 금액이 하반기에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거죠.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랑 신용카드 매출표 수취한 거랑 하반기에. 그래서 요거 합한 금액으로 하반기에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일단 상반기 거는요. 상반기 거는 매입세액 200만 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반기는 부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니까 1,100만 원에 220만 원 하면은 1,320만 원이죠. 1,320만 원에 0.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매입세금 계산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가 얼마냐면은 이렇게 두 개 가지고 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제세액의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지불카드 영수증 발행한 거. 그러니까 공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표 등 발행 금액이 여기 있죠? 1,200만 원, 1,000만 원 합계 2,200만 원. 그래서 그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전부 다 지금 합해가지고 발행가액, 공급대가죠, 공급대가. 발행가액 2,200만 원. 발행가액에 곱하기, 이제 사실은 어차피 지금 제조업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작년 2016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6월 말까지는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를 할 때에 간이과세자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한다면 발행가액, 공급대가의 2.6%. 그죠? 그런데 7월 그게 아닌 나머지는 1.3%잖아요. 7월 1일부터는 업종 따지지 않고 무조건 1.3%. 좀 제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1.3%였던 거죠.
그래서 2,200만 원에 1.3% 하게 되면은 28만 6천 원. 이렇게. 그리고 간이과세, 물론 이제 여기는 관계가 없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의제매입세 공제 제도는 이제는 삭제,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전자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할 게 없네요. 그럼 지금 공제세액은 여기 46만 6천 원과 28만 6천 원이 요게 공제세액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차감 납부할세액은 여기 납부세액 122만 원에다가 요거 매입세 응결성에 대한 수취세액 공제 빼고 신용카드 매출비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빼면 차가감 납부할세액은 4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답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그렇죠. 답은 2번 46만 8천 원.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네 문제 풀어봤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20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법인세법상 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에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에서 재손익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대구법인은 그 신고기한 내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 기한이 1개월이 안 남았네? 그러면 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지금 재손익세 공제 언제까지 신청해야 될 거냐에 대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번이 맞는 거네. 1번이 맞는 거고요. 2번에 재손익세 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는 재발생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그다음에 재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발생일 현재 부과가 됐든 부과되지 않았든 미납한 법인세는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재발생일 속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발생일 현재 부과됐든 부과되지 않았든 재발생일 현재 미납한 법인세는 재손익세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3번에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세 공제의 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아니죠. 외국납세 공제를 적용할 때는 국가별 한도로 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별로 구분하는 거죠.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구분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4번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 법인세액이 외국 납부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올해 이제 개정됐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이월되죠.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2월하고 여기 맞네요. 2월하여 그 2월된 사업연도의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맞는 얘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공제 기간 내에 공제가 되지 않은 외국 납부세액 이번에 개정됐죠. 그 공제 기간 내에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 납부세액의 2월액은 공제 기간이 종료한 사업연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 기간 동안에 공제되지 아니한 외국 납부세액의 2월액은 공제 기간 종료를 속한 사업연도에 그 다음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는 거죠. 이쪽이 틀렸네요.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한다. 그렇죠? 이번에 개정된 내용.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2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요. 그죠? 그래서 4번은 그래서 틀렸고 5번에 사실과다는 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죠. 그거는 매년 한도가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죠. 50%가 아니라 20%이기 때문에 또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2018년도에 21번 문제. 자, 다음 중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에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자가 저작권의 사용 또는 양도로 받는 금품은 이건 사업소득이죠. 이건 사업소득. 그래서 이것도 다 바로 1번이네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거. 이건 1번. 자, 나머지는 다 기타 소득인데 이쪽 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기타 소득 맞죠? 맞습니다. 3번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 기타 소득 맞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주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행사해서 그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면 그런 기타 소득 맞습니다. 4번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소속 대학과 고용관계가 없는 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500만 원을 초과한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초과하면 얘는 고용관계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타소득 맞습니다. 기타소득. 그 다음에 5번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죠.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나 골동품이 개당 6천만 원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이 아니래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소득은 기타 소득이었는데 명확하게 규정이 좀 안 돼 있던 게 서화 골동품을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팔면은 그러면 이거 혹시 사업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좀 명확하게 구분을 했죠.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아무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해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업장을 갖췄거나 또는 서화 골동품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거라면, 그죠? 사업장을 갖췄거나 또는 서화나 골동품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다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사업장도 없고 그리고 서화 골동품의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했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기타 소득으로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렇게 사업장 등을 갖췄거나 거래 목적, 서화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사업소득.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돼서 좀 더 명확하게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입니다. 7번째 문제는 2017년도 5번 문제. 자,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서 납세지 관할세 문제에 신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는 게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이번에 생겼죠. 그래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수탁자 맞는 얘기죠? 수탁자의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면 관할 지방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다. 맞는 얘기네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맞는 문구가 들어갔네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법인세 납세지, 신탁재산 자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그 법인과세 수탁자가 이제 신탁회사거든요. 수탁자의 납세지를 법인과세 신탁재산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면 관할 지방세청장이나 구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3번, 4번, 5번은 이제 원래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3번에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신고하는 이게 틀렸네요. 앞에 부분은 맞죠?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그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3번. 4번에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연결 사업연도 개시 전날까지 기한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이제 사업연도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얘기. 그다음에 5번에 관할 지방구세청장이나 구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때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 통지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 아무튼 틀린 거는 3번이고요. 2번에 개정된 내용이 들어와 있었네요. 그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는 2017년도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권상장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무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고가매입 저가 양도 그게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의 주식 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라면은 이건 부계부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16번에 1번이 맞는 거네요. 옳은 거. 이게 옳은 거죠. 나머지 것들 보겠습니다. 2번에 임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업무관 가지급으로 보는 거죠. 업무관 가지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죠. 무상이니까 시장 이자율보다 지금 이자를 안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급 인정이자 입금에 산입하는 거니까 부계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는 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3번에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아니죠. 이렇게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액으로 하는 거고요. 이 감정평가업자가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개념인데 그 용어를 그냥 감정평가법인 등이라고 이렇게 용어만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는데 이 감정평가법인 등이 그냥 감정평가업자예요.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으로 한다. 틀렸죠. 4번에 특수한 개인 간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에 대해서 시가와 대가하고의 차액이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고가 매입 저가 양도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요 개정이 이번에 그 주식에 대한 시가 개념이 이번에 약간 바뀌면서 개정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를 좀 하자면 이랬었어요. 우리가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 올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가 작년까지는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는 무조건 거래일 내 최종 시세가액, 즉 거래일 날의 종가, 거래 가격이 아니라 거래한 날의 종가를 상장 주식의 시가로 본다. 이게 작년까지 규정이죠. 근데 이번에 올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를 무조건 거래일의 종가로 보는 건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한 시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일 현재의 종가를 상장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은 장내 거래 중에서도 대량 매매, 그죠?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이지만 장외 거래한 거, 얘네들 지금 얘기한 장내 거래 중에 대량 매매한 거랑 장외 거래한 것만 얘네들만 시가를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의 거래일 종가를 시가로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 그냥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 그냥 일반적인 소량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래일 현재 종가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시가의 원칙, 그냥 제3자와 거래하는 거래 가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래한 가액이 거래 가액, 그냥 거래한 그 가액이 그냥 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부계부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장내에서 소량으로 매매하면 그냥 그 거래한 가액이 시가가 되는 거니까 시가보다 더 고가로 매매하거나 저가로 이런 말이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부계부 자체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부계부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거래 금액하고 거래 현재 종가는 다르죠. 하루에도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그날의 종가랑 실제로 거래한 그 시간에 그 거래한 금액은 이 종가랑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고가 매매가나 저가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가다 보니까 거래한 금액이 종가가 시가니까 시가하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계부가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내에서 대량 매매하거나 장외 거래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부계부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부계부가 이렇게 적용될 때에는 요거는 얘를 따지지 않죠. 3억 이상이거나 원래 고가 매입 저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하고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지만 부계부가 적용되는 건데 이 상장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장내 대량 매매든 장외 거래든 부계부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계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거래일 종가 이게 시가인데 이거에 비해서 실제 거래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부계부를 적용하는데요. 그때는 그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이거나 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따지지 않고 거래일 종가와 차이나는 금액이라면 부계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3억 이상인지 그 시가의 5% 이상인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그렇죠? 요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요 거래에 이 거래를 이제 종가로 하는데 거래 현재 종가를 시가로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번에 또 개정된 내용이 있었죠. 어떤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의 거래였다면 그러면 20%를 할증하는 거죠. 또 경영에 대한 지배권이 이전될 정도의 매매였다면 그러면은 거래일 종가의 20%를 할증하는 금액을 시가로 보겠다. 이게 이번에 또 개정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이 이쪽에 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뭐 좀 구석진 부분이어가지고 중요하지 않다고 봐가지고 출제가 지금까지 된 적이 없는데 이제 좀 정리가 좀 돼버렸어요. 상장주에 대한 시가에 대한 정리가 딱 됐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 보셔야 되고요. 그 내용을 여기다 반영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마지막에 일반적인 고가 매입가 정가 양도의 경우에는 그 시가하고 대가하고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부계부가 적용이 되는데, 그죠? 근데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고가 매 저가 양도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맞는 얘기인데 여기 얘가 틀려져. 상장 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장외 거래를 제외한 장내 거래일 때 대량 매매죠. 장내 거래인 경우에만 3억 원 이상과 시가의 5% 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계부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는 겁니다. 얘 때문에. 장외 거래도 포함하는 거죠. 얘랑 얘 다. 둘 다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계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장내 거래 제외가 아니라 장외 거래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특수한 개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에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의 한정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니라 너무 오래전에 차입한 거니까 그거 이용하지 않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당좌 대출 이자율을 그 대여금에서는 시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9번째 문제인데 이것도 2017년도 20번 문제. 자,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2021년도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 소득금액과 배당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총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모두 적법합의 원천인수가 됐대요. 일단은 무조건 종합과 조건 종합에 해당되는 금융소득들을 집계를 하셔야겠죠. 그 2천만 원 초과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주자 갑이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무상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간하다가 있는데 무상주를 수취했는데 간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자본주의했네요. 그러면은 세법상 이익여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자본주의했으니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인 세법상 입금에 해당되는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것을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의제배당이니까 그로수업 대상이 되죠. 요거 금액 계산하시면은 만 주고 500원이니까 500만 원. 그로수업 대상이니까 꼭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 이거는 의제배당이 아니죠. 의제배당이 아니니까 얘는 배당 소득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은 자기주식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했네요. 소각이익을 자본주의했는데 소각일이 2019년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본전입은 지금 2021년도 자본전입을 지금 했으니까 자본전입이 2021년도 6월달이니까 그죠?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전입했네요. 소각일로부터 2년 내에 자본전입했으면은 예외적인 의제배당에 해당하죠. 예외적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거니까 의제배당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거는 예외적인 의제배당이니까 그로수업 대상이 아니죠. 무상주 5,000주에 500원이니까 250만 원. 이거는 이제 의제배당 지원은 의제배당은 맞지만 그로수업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게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죠.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800만 원의 현금 배당을 수출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배당 올해부터 이제 배당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배당이 되는데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그 배당을 할 때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서 배당을 할 때 배당하는 금액은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죠. 그 법인 신탁재산이 법인세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배당했을 때 배당받은 사람들한테 배당수로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에 포함은 되는데 그로스업 대상은 아닌 거죠.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동그라미 배당소득 그로스업 대상은 아니다.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내용이죠. 3번에 장기채권에 투자해서 이자 300만 원을 받았네요. 장기채권이 발행한 게 2018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행한 거니까 다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자 동그라미. 4번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 600만 원을 지급받았대요. 그렇죠? 동이자에 대해서는 원천회수가 되지 않았대요. 비영업대금 이익인데 원천회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되는 거고요. 5번에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지본증권에 3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단기말 2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대요. 이거 공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제외.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 조건부 종합 금융소득 금액은 500만 원, 250만 원, 8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 금액 합하니까 다 2,450만 원이 되는 거네요. 2천만 원 초과했죠? 그러면은 조건부 종합도 종합과세 되는 거니까 2,450만 원의 총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이제 그로스업 금액. 그로스업 금액은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450만 원과 그로스업 대상 꽃표시한 금액 이거 500만 원 하나 있네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의 11% 450만 원의 11% 하시면 되겠죠. 2,450만 원과 450만 원의 11%를 곱한 금액을 더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2,49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답은 2,499만 5천 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99만 5천 원.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10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문제 10개만 지금 엄선해서 한번 풀어보는 건데요. 마지막 10번째 문제. 2016년도 37번 문제입니다. 이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가 이번에 또 좀 개정이 돼가지고요. 말 문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거 마지막 문제로 풀어보려고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계산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은 미등록 가산세죠. 그러니까 3월 25일날 사업을 개시하고 6월 24일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죠. 너무 늦었죠.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등록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이 미등록 가산세는 그대로예요. 얘네들은 그대로 공급 대가의 0.5%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그죠? 3월 25일부터 6월 13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공급 대가의 0.5% 얘는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정 신고한 해당 연도에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여서 다음 과세 기간에 일반 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령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작년까지 원래 1%였었는데 올해 이제 개정돼가지고 0.5%가 된 거고요. 뭐 그동안은 이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규정이지만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이과세 가산세 규정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개정이 되면서 얘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였을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출했는데 그러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 크지 않거든요. 매입세액에다가 업종의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과세자일 때 세금계산서 수출했는데 그때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받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봤더니 너 공급대가가 직전에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어가지고 너 간이과세자가 아닌데 또 그때 당시 간이과세가 아니었는데 라고 결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는 간이과세자인 줄 알고 간이과세자였을 때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간이과세자일 때. 근데 나중에 이게 아니라 너 간이과세자 아니야. 너 8천만 원 넘어가가지고 일반과세자네. 그럼 이제 일반과세자로서 세금을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과세자로서 이제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있으니까
있는데 이거 안 받았던 거거든요.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일반 과세자가 된 거니까 그걸로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간이 과세자일 때 세금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금계산 수취한 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는 해주는데 대신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그 가산세 부과할 때 가산세는 공급 가액의 0.5%로 하겠다. 공급 가액의 0.5%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2021년도 8월 10일 날 여기도 하나 또 봐야 될 게 이 가산세 이것도 이제 개정된 건데 요 2번의 개정은 2021년도 오래오래 2021년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 돼요.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 3번, 4번, 5번과 관련된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7월 1일부터 발급한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명시를 한 거죠. 2021년도 8월 10일 날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 위장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했네요. 자, 가공의 세금계산서 걔는 공급가액의 3%죠. 가산세가. 그 다음에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과다기재 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죠. 요 세 가지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지금 가공의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각각 양쪽 다 발급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발급받은 경우도 각각 다 3%나 2%의 가산세를 부과하거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지금 가공의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3%, 2%예요. 가공 3, 명의위장과 과다기재는 2 똑같이 들어왔는데 발급한 경우만 발급받은 경우는 아니고요. 발급한 경우만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명의위장이죠. 명의위장 세금에서 발급한 경우에 됐죠. 공급가액이 2% 가산세 부과합니다. 7월 1일부터 맞는 얘기죠. 4번에 2021년도 8월 10일 날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에서 발급받은 경우. 자, 이것도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잖아요. 얘기했죠. 발급한 경우만 3%, 2%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요. 일반 과세자는 발급한 경우, 발급받은 경우 다 가산세 부과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발급한 경우만 돼요. 그래서 발급받은 경우는 가산세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산세 부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거네요. 마지막 5번에 2021년도 8월 10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네? 그러면 공급 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겠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세법이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문제, 하이라이트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10개 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10개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개정된 내용이랑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마지막 정리로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개정된 내용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총 7개 연도에 기출문제집으로 지금 7개 연도께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얘는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보시는 게 좋냐면 7개 연도잖아요. 7개 연도. 그러면은 일단 저 같으면은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번 내가 좀 12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상법에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쓸 거니까 세법에다 쓰는 시간이 80분 정도 이제 시간은 80분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이게 80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80분 동안에 또는 85분 동안에 세법 문제를 한번 처음부터까지 쫙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킵할 거 스킵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쭉 하셔야 되는데 공부가 좀 이번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재지생이 아니라 초시생이다. 그러면 저는 7개 중에서 3개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3개. 3개만 이렇게 하시고 그럼 4개는 어떻게 하느냐. 4개는 이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말 그대로 내가 실력을 확인하고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그런 문제집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으로 온전히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무조건 마지막에도 내용을 보셔야 돼요. 내용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 푸는 걸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확인하는 거를 둘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 확인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법인세를 쫙 정리 한번 했어. 물론 이제 버릴 거 버리면서 취할 거 취해가지고 법인세 정리를 쫙 했다면 3개년도 거 빼고요. 4개년도 거 7개년이니까 4개년도 거는 그 4개년도의 법인세 문제만, 법인세가 총 한 개년도에 14문제씩이거든요. 그러면 4개년도에 하나당 14문제씩 해가지고 그럼 56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6문제의 문제를 내가 시간에 맞춰가 좀 풀어보는 거예요. 100분간 쫙 문제 풀어보는 거죠. 법인세만. 법인세 내용 정리했으니까. 버릴 게 나왔다면 버리고, 취한 게 나왔다면 풀어보고, 그래서 몇 점이나 맞는지.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소득세를 쫙 공부했어요. 내용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일수록 내용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소득세를 쫙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4개 년도 걸 가지고 10문제씩이거든요. 지금 기출문제 한 개 년도당 그러면 40문제 소득세를 쫙 풀어보는 거죠. 물론 그 안에 버린 게 나왔다면 버리고, 취한 게 나왔다면 풀고, 시간 안에 40문제니까 80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한 문제당 2분씩 잡아가지고 쫙 풀어보는 겁니다. 정리. 몇 개 나왔는지 확인. 틀렸으면 바로 또 다시 공부하고, 내용 공부하고. 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예요. 부가가치세 내용 정리 쫙 했다면 4개 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하나당 8문제씩이거든요. 32문제. 그러면 60분 잡아가지고 60분 동안 4개 년도 거 쫙 풀어보고 틀린 거 확인하고. 이렇게. 버린 거는 또 공부할 필요 없고요. 버린 거 틀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취한 건데 틀렸다면 확인해 봐야죠. 그죠? 그 다음에 상속세하고 증여세 쫙 정리했다면 상증세 정리, 만약 상증세를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져가시는 분이라면 쫙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상증세 문제가 4개 년도 동안 2문제씩이니까 8문제잖아요. 그럼 한 15분 딱 해서 딱 해가지고 8문제 쫙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 법별로 내용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집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아니면 2주 남았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정리를 할 때는 시간 내에 전체적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3개년도 걸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나는 좀 시간이 좀 충분하고 재시생이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내가. 그렇다면은 이제 며칠 뒤에 세무사 기출문제집이 또 나오거든요. 1차 시험 세무사 기출문제집이 나와요. 그러면 회계사 기출문제집에 7개년간을 가지고는 쫙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세무사 기출문제집 7개년간 거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법인세 쫙 공부를 끝났다면 세무사 기출문제로 해가지고 법인세만 쫙 정리하는 거죠. 법인세 문제만 푸는 거죠. 소득세 정리, 내용 정리 끝났다면 세무사 기출문제집으로 소득세 문제만 쫙 푸는 거죠. 부가가치세 내용 정리 끝났다면 세무사 기출문제로 부가가치세만 쫙 푸는 거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마찬가지죠. 각 5문제씩이니까 4문제도 나올 때도 있고 5문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국기법 내용 정리 끝났다면 국기법만 쫙 풀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무사 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회계사 거 기출문제를 가지고는 시간 맞춰가지고 80분 또는 85분 동안에 시간 맞춰가지고 쫙 문제 푸는 연습. 스킵할 거 스킵하면서.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며칠 뒤에 나와요. 며칠 뒤에 나오는 세무사 기출문제. 일주일 안에 나오거든요. 세무사 기출문제집과 회계사 기출문제 2권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2개를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회계사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3개년도, 4개년도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4개년도는 내용 정리하고 확인하는 연습으로, 3개년도는 전체적인 문제 푸는 연습,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하는 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지막 정리는 문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정리는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재, 기본서로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로 정리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 푸는 거는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내가 공부한 내용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느냐, 이런 대로 사용하는 거지 문제풀이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 정리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기출문제 풀이를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예정한 대로 세계년도 거, 2020년도, 19년도, 2018년도 거 이거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대로
해가지고 4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나 32문제씩으로 해가지고요. 버릴 거 버려가면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같이 이렇게 제가 문제 풀이 해주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내용도 설명해드리고 문제 푸는 방법도 설명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3개 정도 거를 다음 주 수목금에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히히히히.